제 이름은 윤서진, 38살의 약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성껏 갖고 온 평안 약국이라는 작은 약국처럼 제 삶도 늘 정확하고 조용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요. 매일 큰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짙은 갈색의 나무 진열장 위에 따뜻한 빗줄기를 그려내고 유리 약병들을 반짝이는 보석처럼 만들죠. 이곳의 공기는 늘 상쾌한 소독약 냄새와 제가 나이 지긋한 단골 손님들을 위해 종종 끓이는 부드러운 한방차 향이 어우러져 있어요. 저는 제 손을 거쳐나가는 모든 약 한 알 한 알에 단순히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책임감의 일부, 안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생명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제 직업 윤리이자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될 제 삶의 나침반이에요. 제 고객들은 주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를 윤 약사라고 부르지 않고 다정하게 서진 씨라고 불러요. 어쩌면 제가 늘 인내심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의 부작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동네 끝에 사시는 김 어르신의 혈압이나 자파점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겐 작은 수첩이 하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병력을 기록해두고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제게 이건 일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그런 진심 어린 소통이야말로 제 영혼의 가장 귀한 보약이죠. 제가 이렇게 강박적일 정도로 안전과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제 가족의 과거에 깊게 팬 상처 때문이에요.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제자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평생 모은 예금과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으셨고 결국 돌아온 것은 빚 독촉장과 무서운 침묵뿐이었죠. 저는 작업실에 홀로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붓게 펴졌던 등은 굽어 있었고 총명함으로 빛나던 눈빛에는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충격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까지 갉아먹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배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게 되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로 지어진 견고한 요새 같은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또 아버지가 겪으셔야 했던 그 불안감을 보상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제 걱정으로 메마른 마음의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최민혁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근처 대학병원의 외과 레지던트였어요. 긴 수술을 마친 훤칠한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한 늦은 저녁. 그는 약국에 들르곤 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약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캔 커피 하나와 피로회복제 한 병을 사러 왔어요. 혹시 윤서진 약사님 맞으시죠? 그가 환하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 간호사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새로 나온 항생제 이름을 전부 다 외우신다고요. 저는 그저 놀라운 반, 작은 자부심 반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단골 손님이 되었죠. 그는 커피만 사간 게 아니라 제게 영양제에 대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제 지식에 감탄하는 듯 했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한 강의처럼 경청했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대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꼭 성공적인 개인 성형외과를 열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봉양하고 싶다는 불타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꿈은 정말 아름답고 정당했어요. 그것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 즉 효심과 성실함을 건드렸죠. 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일 이후로 과묵하고 조심스러워지신 제 아버지께서 민혁 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에게서 재능과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효심을 보신 거죠. 식사하는 동안 민혁 씨는 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집어드리고 아버지의 옛 연구 성과에 대해 공손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민혁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평생을 지식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의학의 근본 또한 끊임없는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교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닮아 성공해서 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날 저녁 민혁 씨가 돌아간 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죠. 서진아, 저 친구 괜찮다. 의지도 있고 효심도 깊어. 말만 번지르르한 놈들하고는 달라.
아버지의 믿음은 제게 필요했던 마지막 확신이었어요. 저는 민혁 씨를 사랑했어요. 그의 재능과 인격을 믿었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를 보았어요. 유능한 남편, 효심 깊은 사위, 그리고 맨손으로 일궈낸 견고한 가정. 그의 꿈은 곧 제 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한강변을 걷다가 민혁 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는 희망으로 빛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죠. 서진 씨,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내 가장 큰 꿈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강남의 병원을 개원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비용이 들어요. 저축도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을 보자 가슴이 저며왔어요.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인데 더 높이 날아오를 기회를 가져야 마땅했죠. 아버지랑 내가 도울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건 제 안에 뿌리 박힌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거스르는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민혁 씨에 대한 사랑과 그가 저와 아버지에게 쌓아올린 신뢰가 모든 두려움을 이겼어요. 저는 15년간 일하며 모은 적금 전부를 썼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도 여전히 부족했죠. 저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앉아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아직도 두려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민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재능도 있고 인품도 갖췄어요. 이건 그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 그 사람 믿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시다가 재단 위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죠. 마침내 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거신 것뿐만 아니라 겨우 다시 싹트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미래의 사위에게 거신 거예요. 우리가 민혁 씨에게 그 돈을 건네던 날 그는 저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목이 메어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서진 씨, 주신 믿음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이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버님은 제 아버님이시고 이 집은 제 가족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어요. 고통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문은 닫히고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죠. 제 평안 약국도 아마 마침내 가장 완전한 평안을 찾았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어요. 최민혁의 V라인 성형외과는 이제 분주한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유명한 곳 중 하나가 되었죠. 제 남편은 더 이상 피곤에 절어있던 레지던트가 아니었어요. 그는 잡지사에서 앞다투어 칭송하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최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면 그는 늘 새하얀 의사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환한 미소와 당당한 태도로 말했어요. 의술과 헌신, 그리고 모든 이에게 안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사명에 대해서요. 대중에게 그는 유능한 의사였어요. 제 가족에게는 아버지께 최고급 홍삼 세트를 잊지 않고 공손한 안부를 빼놓지 않는 고마운 사위였죠. 그리고 제게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몇 번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 노력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우리 삶은 변했어요. 우리는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안약국을 지켰어요. 그곳은 제 세상이었고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변의 화려한 변화 속에서도 저는 익숙한 양냄새와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서 여전히 평안을 찾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즈음부터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미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큼요. 어느 날 저녁 민혁 씨가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는 명품 재킷을 벗어 의자에 툭 걸쳤는데 비싼 양주 냄새와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마침 제가 새로 들여온 약들을 정리하고 있던 약국 안을 쓱 둘러보더니 그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 씨, 당신 약국이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미래가 없잖아. 세상이 매일같이 변하는 거 봐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아? 차라리 우리 병원 와서 재무관리 맡아줘요. 일도 훨씬 편할 텐데.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을 쿡 찔렀어요. 그는 제가 사랑하는 이 작은 세상을 폄하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헌신해온 제 일이 그의 위대한 사업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그가 씻을 수 있게 옷을 챙겨주다가 셔츠 깃에 남아있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사준 단정한 향과는 완전히 다른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여자 파트너 만났어요? 넥타이를 풀던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전에는 거의 본 적 없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건 돈 냄새, 인맥 냄새야. 당신처럼 약봉지나 만지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어요. 그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죠.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어요. 제가 감히 발들일 수 없는 그만의 세상이요. 그러다 더 큰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고 뛰어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죠. 마음이 불타는 듯 했어요. 저는 병원 원장실에서 바쁘게 통화 중인 민혁 씨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료계의 넓은 인맥을 이용해 심장내과 최고 권위자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전화를 끊을 때까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짜증스럽게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어요. 그냥 노안이잖아요. 당신 너무 유난이야. 나 지금 중요한 새 장비 투자건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당신 약사잖아. 처방전 보고 약이나 잘 챙겨드려요. 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소한 일? 아버지의 건강이 사소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거라고, 본심은 아닐 거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주말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저는 민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삼계탕을 정성껏 끓여보은 도시락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그가 지금 방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저는 원장실 문 바로 근처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고 저는 우연히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민혁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과시욕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 성사된 거냐? 잘했다. 전부 그 멍청한 며느리랑 바보 사돈 덕에 우리 팔자가 이렇게 핀 거지. 내 말 잘 들어 아들. 네 명의로 된 재산들 빨리 엄마 이름으로 돌려놔.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보 사돈? 지금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민혁 씨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가 우리를 변호해 주길, 어머니께 그런 말 마시라고 하길 바랐죠.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이라곤 그가 나직하게 웃는 소리뿐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제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같았어요.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손에 들린 도시락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귀를 의심하며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민혁 씨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죠. 두 사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연기가 시작됐어요. 그는 제게 달려와 경악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했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아니야, 오해야. 우리 엄마 늙어서 노망이 나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당신 아버지처럼 배운 사람들에게 괜한 반감이 있으셔. 난 그냥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그런 거야. 내 마음속에선 아버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인 거 알잖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에 맞장구 치면 안 됐는데. 제발, 응? 화 풀어요. 그는 울고불고 애원하며 난처한 상황에 처한 효자의 역할을 연기했어요.
시어머니도 얼른 거들었죠. 늙어서 주책 없이 말을 내뱉었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저는 제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까지 쏟아내며 절박한 표정을 짓는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저와 아버지의 모든 미래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리고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믿기로 했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분명히 심어졌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아버지는 급격히 야위어 가셨고 가슴 통증도 더 잦아졌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날도 많아졌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민혁 씨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고의 약이라며 꼬박꼬박 약을 가져왔어요. 유능한 외과 의사인 남편이 처방한 약을 약사인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제가 아버지의 병상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며칠째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늘 흐릿했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는데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그놈. 야, 문제 있어. 믿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드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찔렀고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약사인 내가 내 아버지의 처방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니? 혼란스러움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제 마음에 끔찍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노망이 드셔서 그저 선망 중에 하신 말씀일 거라고 애써 외면했죠. 하지만 결국 최악의 순간이 닥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서울 전체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어느 비 내리는 이른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혁 씨는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효심 지극한 사위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는 제 곁에서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얼굴은 슬픔으로 해숙해져 있었죠. 그는 조문객을 맞는 일부터 가장 복잡한 예식 절차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연민과 감탄이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서진 씨는 정말 복받았네. 저렇게 유능하고 효심 깊은 남편을 만나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공허함만을 느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물은 이미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며칠이고 아버지의 서재에 그저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익숙한 잉크 냄새를 들이마시며 아버지의 남은 온기라도 붙잡아 보려 애썼어요. 민혁 씨는 제게 슬픔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 중 딱 한 가지는 맞았어요. 저는 정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키높은 연구 서적 더미를 정리하던 중 제 손이 우연히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서류 뭉치를 건드렸어요. 서류철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시던 아주 오랫동안 잠겨있던 맨 아래 서랍의 열쇠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어요. 서랍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낮고 해진 갈색 서류철 하나뿐이었죠. 저는 그걸 열었어요. 그런데는 저는 부록에 돌유처에 많은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진료 기록부였어요. 민혁 씨가 제게 늘 보여주던 그 서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병원에서 발급된 전혀 다른 진단이 적힌 또 다른 기록이었어요. 이 결과지에 따르면 아버지는 단순한 심장질환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관상동맥 협착증이었고 가능한 한 빨리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죠. 진짜와 가짜
두 개의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약사인 제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민혁 씨가 처방했던 약의 처방전을 내려다보았어요. 세상에, 그건 독일제 수임약이 아니었어요. 가장 저렴한 기본적인 증상 완화제에 불과했어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에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들이었죠. 그는 고의로 오진을 내렸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싼 약을 썼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그놈, 약, 문제 있어. 아버지는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게 경고하려 애쓰셨던 거죠. 첫 번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손은 진료 기록철 맨 밑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서류 뭉치에 닿았어요.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와 대출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악명 높은 사채 회사에서 받은 대출 계약서였어요. 채무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대출금은 강남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어요. 계약 날짜는 우리가 민혁 씨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였어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돈은 최민혁 이름으로 된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저와 아버지의 돈만 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몇 장에는 병원이 초기에 경영난을 겪었다는 가짜 증빙 서류와 아버지의 주소로 발송된 채무 불이행 통지서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부실 경영 연극을 꾸몄고 그 모든 빚더미를 연로하신 아버지의 어깨에 고스란히 떠넘겼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잠 못 이루시던 그 수많은 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던 그 모습, 그렇게나 급격히 쇠약해지셨던 이유, 그건 단지 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거대한 빚더미가 주는 끔찍한 압박감,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위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았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 때문이었어요. 민혁 씨는 단순히 돈만 사기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짜 약과 빚더미로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아버지를 살해한 거였어요. 더 이상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픔은 이미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죠.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로요.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아버지의 서류 가방에 넣고 차를 몰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제 무의식은 저를 V라인 성형외과로 이끌었어요. 병원 안은 불빛으로 환했고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수십 명의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축배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기념하고 민혁 씨가 새로 체결한 대규모 투자 계약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성공과 노력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그대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마치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민혁 씨도 저를 보았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철 전부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하얀 종이들이 마치 장례식장에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아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은 무시한 채였죠. 방 안에 들어서자 그가 제 팔을 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가면이 벗겨져 내렸어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냉소와 잔인한 눈빛만이 남아있었죠. 결국 알아냈나 보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재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어요. 당신이랑 그 늙은이 비위 맞추는 연극, 이제 나도 지긋지긋했거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제게 다가오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영감한테 고마워해야지. 죽었으니 빚도 다 끝났잖아. 그 대출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마지막엔 쓸모가 좀 있었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낡아빠진 물건을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말 나온 김에 하지.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해놨어. 내 새 아내는 김희원 따님이야. 지금의 내 수준에 어울리는 건 다 쓰러져가는 약국이나 지키는 불쌍한 약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여자거든. 그가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죽어버린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어요. 제 사랑, 제 희생, 저와 아버지의 믿음. 그 모든 것이 그저 농담이었고 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인간의 탈을 쓴 이 악마의 모습을 제 뼛속까지 새겨 넣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그 방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로 그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잿더미가 되어버린 제 인생을 남겨둔 채 그날 밤 사랑과 진심을 믿었던 약사 윤서진은 죽었어요. 저는 최민혁의 병원을 걸어 나왔어요. 웅성거리는 수군거림 속에 잠시 잠겨있는 그의 거짓된 세상을 뒤로한 채로요. 서울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영혼의 냉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날 밤 선량했던 윤서진은 죽었어요. 고통은 눈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은결되고 단단하게 굳어져 단 하나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목적이 되었죠. 바로 복수. 지난 15년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약사로서의 꼼꼼함과 정확함. 이제 그것은 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무기가 될 거예요. 제 계획은 1mg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될 거예요. 평안 약국은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저의 작전실이 되었죠. 낮에는 여전히 다정한 윤서진 약사로 단골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약을 건넸어요. 하지만 셔터가 내려가고 따뜻했던 네온 사인이 꺼지고 책상 위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만 남게 되면 이곳은 비밀스러운 실험실로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최신 의학 저널을 읽지 않았어요. 대신 최민혁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했죠. 장비 납품업체,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사용하는 시술 제품들의 출처.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치스러운 삶과 상류층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분명 출처불명의 값싼 제품을 사용하는 것 따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를 위해 처방할 독약이었어요. 계획에는 몇 조각의 퍼즐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조각은 그의 병원에서 일하는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에게서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제 약국의 단골이었고 쑤시는 다리에 발을 파스를 사러 자주 오셨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주머니를 잠시 약국에 남게 하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신세 한탄도 눈물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와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에 다 사용한 보톡스나 필러 병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빈 병들이 필요해요. 아주머니께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제 텅 빈 눈을, 그리고 테이블 위 인자한 남자의 사진을 번갈아 보셨어요. 그녀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녀는 부모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 조각은 한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의 기사들을 눈여겨봐 왔어요. 그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진실의 끝을 쫓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단 한 줄의 내용이었죠. V라인 성형외과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심 있으십니까? 제게 증거가 있습니다. 검은 봉지 속에 숨겨진 빈 병들이 제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제 임시 실험실에서 약사인 저는 법의학자의 일을 했어요. 현미경 아래에서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했어요. 그는 공업용 실리콘과 금지된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밀수된 불법 보톡스와 필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사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피부 괴사,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었죠.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었던 고객들에게 질병과 느린 죽음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분석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어요. 모든 증거는 밀봉되어 그 기자에게 보내졌어요.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미용 의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기조연설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최민혁 원장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강연 주제는 미용 성형의 윤리와 안전성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약국에 앉아 그 기자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민혁이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비싼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자신감과 오만함에 가득 찬 모습이었죠. 그는 명예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의사의 책임감과 양심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뛰어난 연기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열변을 토하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가 완전히 다른 화면으로 다시 켜졌어요. 더 이상 심포지엄 로고가 아니었어요. 일그러진 한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울면서 V라인 의원에서 필러를 맞고 어떻게 얼굴이 괴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곧이어 또 다른 피해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고통을 안고서요. 강연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던 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분석했던 약병들의 사진과 함께 기자가 공신력 있는 연구소를 통해 교차 검증한 유해 성분 감정 결과가 떴어요. 기자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불법 밀수 경로, 유령 계약서, 그리고 그가 바로 이 제품들을 객석에 앉아있는 VIP 고객들에게 사용했다는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마지막으로 화면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저였어요. 저는 평안 약국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약사의 흰 가운을 입은 채로요. 저는 마치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최민혁 원장은 안전에 대해 많은 말을 했죠. 저는 느리고 분명하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가장 더러운 돈으로 이 거짓의 제국을 세웠어요. 당신이 그들 몸에 주입한 불법 필러 주사 한 대 한 대마다 제 아버지의 피눈물이 묻어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침묵에 잠긴 강연장 구석구석으로 진실이 스며들도록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약사로서 저는 오늘 최민혁 원장에게 처방전 하나를 내립니다. 주요 성분, 정의, 용량, 남은 인생 전부, 부작용, 완벽한 몰락. 제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그와 동시에 강연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경찰과 보건복지부 조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터져나갔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최민혁을 봤어요. 그의 제국, 그의 경력, 그의 미래,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 하지만 평온했어요. 저 바깥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최민혁과 V라인 의원의 이름이 모든 신문 기사를 도배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복수는 그날 심포지엄 무대에서 끝났으니까요. 나머지는 법과 사회의 양심에 맡겼어요. 인과응보는 지체 없이 찾아왔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최민혁은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사기, 불법 의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탈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의 죽음과 연관된 혐의까지 수많은 죄목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그의 약혼녀였던 정치인의 가족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시 파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관용도 받지 못하고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모든 힘을 썼어요. 법정에선 그는 더 이상 멋지고 위험 있던 원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희망 없이 혐의를 부인하려 애쓰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죠. 마침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정의가 그에게 남은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할 약을 처방한 셈이죠. 그의 어머니, 그 추악한 음모의 공범자였던 그녀 역시 죄를 피하지 못했어요. 불법 재산 은닉 및 처분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아들이 다른 이들을 파멸시키며 벌어들인 모든 집과 돈은 전부 몰수되었어요. 말년에 그녀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사회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모든 이들의 경멸과 외면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어요. 모든 것이 가라앉은 지 몇 주 후, 저는 저를 도와주셨던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작은 찻집에서 만났죠. 아주머니는 전보다 야위셨지만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는 상투적인 감사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죠. 이건 저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작은 성의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향에 내려가셔서 땅이라도 조금 사시고 작은 가게라도 여시면서 아주머니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편안한 날들을 보내세요. 아주머니는 눈물 고인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시혜가 아니라 함께 폭풍을 겪어낸 사람들끼리의 나눔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니까요. V라인 의원 사건은 여론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무명의 약사였던 저는 어느새 불의에 맞서 일어선 용기의 상징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죠. 양심 없는 의료시설의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안 약국을 마치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처럼 여기면서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 개인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과 회수한 재산 전액을 사용해 평안의 방패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어요. 의료 과실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권익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제 작은 약국은 더 이상 약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약 한 통을 사러 오는 곳일 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얻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찾으러 오는 이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손으로 약병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의 병력을 기억하고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복약 지도를 해요. 그 일이 제게 평안을 되찾아 주었고 제 영혼의 상처들을 아물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한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해 진력,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약국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어요. 황금빛 노을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였죠. 저는 간판에 적힌 평안 약국이라는 글씨를 바라봤어요. 어쩌면 저는 이제야말로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평안이란 풍파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평안이란 폭풍우를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양심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잃었고 고통받았고 증오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갔어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서진은 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스스로 찾아냈어요. 잘못된 처방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잘못된 인격 하나가 한 영혼을 파괴할 수 있죠. 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심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특효약이에요.